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입니다. 지난달 대한민국을 휩쓴 산불은 75명의 사상자를 비롯해 산림, 재산 등의 피해 규모만 우리나라 산불 사고 중 역대 최대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산불 피해가 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봄철만 되면 산불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슈 인사이트 봄철 산불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원광대학교 조성 교수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김현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올해 발생한 산불의 피해 규모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역대급 산불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난 3월 21일, 22일 연속해서 이제 경북 의성 그리고 경남 산청 등에서 동시에 11곳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인명피해가 굉장히 커가지고 충격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망자만 30명에 이르고요. 중상 포함해서 7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들이 그 봄철 특징적인 산불의 영향, 그러니까 바람 영향 많이 받으면서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크게 이루어지고 한 열흘가량 이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산림 소실이 서울 면적의 80배라고 80% 이르는 네. 정도, 4만 8천 헥타르 정도의 산림 소실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시설물 피해, 또 인근의 문화재 피해도 상당해서요. 이재민들 가운데 지금 2만여 명이 이재민 발생했고요. 3월 이후에도 약 6천여 명 가까운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보여지는 피해 규모도 이제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렇게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기후나 아니면 생태계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산불은 기후나 생태계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산불로 인해서 많은 온실가스, 탄소가 배출된다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가 산이라고 하는, 습이라고 하는 탄소 흡수원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습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그 탄소 흡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생태계가 붕괴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습에는 그 각종 미생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각종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다 습에 있는데 그 습이 타면서 이런 그 생태계가 많이 상실이 되고 그러면서 그 생물 다양성이 많이 저하가 되는 거죠. 네. 생물 다양성이 많이 저하가 되면은 그럴수록 우리 인간은 많이 위험해진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이외에 그 토양 오염의 황폐화라든지 이런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그 산불은 그 기후 위기의 악순환 구조를 계속 야기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번 산불이 이제 대부분 원인이 이제 실화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뭐 잡초를 제거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어서 이제 불이 나기도 했고요. 뭐 성묘객이 묘지 정리를 하던 중에 실수로 또 불을 내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낸 불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예방 가능했던 산불이라서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라는 말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법적으로도 우리나라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연재난이라고 보통은 이제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자연재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자연발화해서 산불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묘객의 실화였다 혹은 그 인근에서는 뭐 과수원 정리를 하는 가운데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10년간 2015년부터 작년까지의 전체 통계를 보더라도 산불 발생의 30% 정도는 실제로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 내용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영농 부산물들에 대한 소각 그리고 혹은 뭐 이렇게 담뱃불이라든가 하는 정도 다 포함하게 된다면 한 60% 이상이 이제 실화에 의한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는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인데 이런 경우들은 사실 우리가 주의를 조금 기울이면 예방 가능하다, 발생원을 좀 차단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예방 가능한 재난 인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산불의 경우에는 책임의식 또는 안전의식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봄철 산불이 더 자주 또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이제 기후 변화인데요. 실제로는 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 유엔과 같은 이제 여러 국제 기구나 또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사나 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최근에 그 제6차 보고서, 종합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동시다발적인 폭염, 가뭄, 그리고 산불과 같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고요. 네. 또 그 미 항공우주국 나사 있지 않습니까? 네. 나사에 발표된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산불 시즌이 늘어나고 길어지고 산불 발생 확률도 그 확대된다. 이런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그 기상재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산불은 이제 기후 위기의 그 직접적인 결과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고 또 우리나라의 그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그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그 봄철의 산불 증가 원인이 그 건조 일수의 증가, 그다음에 그 고온, 또 강풍 이런 그 기후 변화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산불은 특히나 이제 뭐 하루 이틀이면 잡힐 줄 알았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시민분들이 느꼈던 또 충격도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또 피해 상황도 컸던 것도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상고온 현상이 이제 잦아지면서 산불 시즌이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나요? 그 얼마 전까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카시 꽃이 네. 피면 봄철 산불이 끝난다. 보통 5월 달에 피지 않나요? 네. 네. 그게 그래서 산불 강조 기간을 이제 1월 말에서 대부분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하는데 네. 지금은 5월 15일 이후에도 6월 달 산불도 있고 또 길게는 7월 달까지도 산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중 이 산불이 있다.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들 말씀이 지금은 좀 많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자료에 따르면 그 산불 발생 기간이 그 과거 1990년대 이때의 그 144일이었던 것이 네. 최근에 와서는 이게 169일로 25일 산불 발생 기간이 길어집니다. 네. 한 25일 정도 길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도 과거에는 4월 초였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은 그게 3월 중순으로 한 10일 정도 당겨져서 그래서 그 산불이 이제 계속 확산이 되고 그 기간도 늘어지고 또 이러한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런 기후 변화가 이제 건조한 날씨라든지 또 그 겨울 강수량이 이제 감소되는 네. 그래서 그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지금 기후가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산림청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요. 네. 그 2011년도하고 이제 2020년도, 2022년도를 비교를 했는데 네.
그 산불 발생은 3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때에 비해서 2011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산불 발생은 3배나 늘었고 네. 더 놀라운 것은 그 산불 피해 면적이 무려 24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면적도 늘었다라고 하니까 하고, 더욱더 이제 피해가 커졌다는 네,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산불 시즌이 길어지고 네. 그리고 피해도 이제 급증하고 있다. 지금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뭔가 이제 산불의 이런 피해나 면적도 커지고 이제 강도도 뭔가 좀 세진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뭐 기후 변화에다가 또 이제 사람들의 실수로 이제 산불이 발생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이제 산불 화재가 좀 그런 규제들이 좀 허술하다 이런 지적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네. 산림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사용하는 뭐 화기를 소지한다든지 흡연행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안은 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산림에 인접한 지역이 어디냐 하는 그 좀 모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법적 규정 안에서는 산림에 인접한 100m 이내 이렇게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규정에서는 단순 거리만 두고 있지 그 뭐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은 또 놓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림에 인접한 100m 이내 토지만 이야기하고 있고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제외가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규제 범위냐라는 데 있어서 좀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화재 위험 요소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속에 대한 실효성 부분일 텐데 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화기를 소지하거나 뭐 불을 내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것 가지고 이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사실상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주민들의 어떤 감시 체계를 갖고는 있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전체 산림 범위 내에서 이것을 단속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네. 자율적인 어떤 장치에 맡겨두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처벌 수위도 사실은 이 실제로 실화한 경우가 네.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적정한 선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화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에 뭐 농업하는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괴리가 있는 경우들도 있죠. 아직도 그 농작업 하시는 경우에 논두렁 태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봄에 하시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쓰레기라든지 이런 농촌에 쓰레기 소각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번 산불 지역 같은 경우에도 농산촌이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를 배출할 곳도 없고 배출해 놓는다고 해도 가져갈 인력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순하게 태우지 말아라라는 계도만으로는 동기를 이끌어내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법적 규제 범위도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소각하지 말아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불 관련해서 이제 처벌 수위 좀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제 김현준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림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 산불을 이제 고의로 냈느냐, 또 이제 과실로 이제 실화하냐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가 이제 많이 달라지고요. 큰데 네. 이제 고의에 같은 경우 이제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불을 냈을 때는 뭐 최고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고의보다는 대부분 이제 과실 부분이 많은데 네. 과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산불의 처벌 기준은
단지 그 산림을 태운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처벌이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생태계 파괴라든지 네. 기후 위기의 문제와 연계시키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고의적인 방화 뭐 이런 이 정도에서는 상당히 큰 그 처벌을 강하고 있지만 이 방화, 네. 실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 낮고 이런 지금 말씀드린 생태계 파괴라든지 기후위기 문제를 적용시키지 않은 거라고 봐서 이런 어떤 그 산불의 심각성을 좀 고려해서 네. 처벌 수위를 좀 현실화하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 그와 병행해서 그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 인식 개선 이런 것이 또 같이 맞아요. 지금 병행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좀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처벌 수위까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말씀하신 이제 방화라든가 실화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네. 결과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 형량이냐라고 봤을 때 네. 다른 형법상에 나와 있는 형벌들과의 비교를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이고요. 그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형량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화재 또는 방화의 네. 경우보다도 살림 피해는 훨씬 더 가중해서 많은 형량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도 사실은 상한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네. 그 하한 기준만 있고 상한이 언제까지다라는 게 없었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뭐 아까 보호수 말씀하셨지만 15년 이하의 징역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상한이 없다는 건 무기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그러네요. 아니냐 이론상으로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이 생긴 규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규정 자체가 약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실화의 경우에 우리가 실제 처벌받는 비율이 5% 정도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화의 경우에 살림에 대한 것은 그 결과가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느냐라는 조건 단서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충족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또 않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화기 소지라든지 소각 자체에 대한 부분은 네. 이것이 산불로 확대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소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이제 산불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법 감정이 조금 악화하는 그런 측면들도 아마 작용을 한다라고는 보이는데요. 지금 앞서 김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예방적으로 혹은 그 결과를 예측하는 범위까지 포함해서 그 생태계의 파괴까지를 감안하고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경우에 우리보다 형량은 낮지만 이 원인자에 대한 비용 청구를 감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에 들어간 비용을 네. 보상하도록 손실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형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보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들은 좀 강압적으로는 보완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후는 또 변하고 또 이런 산불들은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규제들을 좀 보완하고 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기후 변화 사실 이제 뭐 이게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사라든지 이런 그 위성 기반 산불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또 뭐 기상이라든지 또 토양 수분, 식생 상태 이런 그 산불 위험 예측 시스템 이런 그 위험 지수를 예측해서
하는 시스템을 또 하기도 하고 네. 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불이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나 위성을 이용한 그 이미지를 활용한 산불 감시 체계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산불 전문 소방대 이런 따로 것도 있나요? 구성을 해서 가기도 하고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 모델과 그 역사적인 데이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산불 위험을 측정하고 평가하기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미국하고 붙어 있어서 네. 그 인접국 간의 협력 관계 이런 그 캐나다에서는 이제 그런 대응 시스템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EU에서는 지금 산불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진화 장비거든요. 네. 그래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항공기를 구입하는데 좀 많은 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총력 경주하고 있는 뭐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산불이 이제 퍼져나가는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강력하고 빠르기 때문에 사실 산불은 진화하는 것보다 이제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기상청과 산림청에서 협업해가지고 산불 위험 예보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뭐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깔려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 이것들을 좀 알리는 그런 예보제인 것이죠. 예측해서 사전 경보하는 그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농진청이라든가 행안부가 협력해가지고 하는 사업 가운데는 그 영농 부산물들 파쇄하는 것들을 마을별로 돌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뭐 생활 쓰레기 소각이나 이런 밭두렁 태우기 같은 거 자제하는 것을 홍보하는 역할들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첨단 장비들을 활용한 내용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드론이라든가 위성을 활용해서 감시하는 시스템들 그리고 산불 예방하는 캠페인이나 민간인 산불 감시단 운영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산불의 뭐 발견도 중요하지만 조기 진화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기 진화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 보급이라든지 열 영상 장비의 확대도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단기적인 방편에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이고 또한 지역에 어느 정도 맞춤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 계시는 분들께서도 또 예방에도 적극 또 동참을 해주시고 또 주변의 환경을 또 계속 지켜보는 자세도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초기 진화를 위해서 뭐 무인 항공기 뭐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 현재 초기 대응을 위한 체계들이 어느 정도로 좀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초기 대응 위해서라고 하면은 우선 뭐 조직도 있어야 할 것이고 네. 장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자원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조직 운영 제외하고 이 인력 장비에 관한 부분만 먼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산불 진화의 주력 수단이라고 보는 게 이제 우선 헬기를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지자체별로 사실 그 임차 헬기를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헬기 임차 비용은 100% 지방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차이도 있고 혹은 기존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의 경우에는 네.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기가 또 어려운 여건들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임차 헬기 대수라든가 운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고 또한 그 편차를 좀 줄이기에는 좀 어려움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 부담도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헬기 임차하는 경우에 그 수령이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사고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런데 연식이 오래된 기종들이 이제 임차 헬기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노후화 문제들 계속해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날의 뭐 바람이라든지 연기 상태라든지 아니면 지형 영향으로 해서 헬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여건인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네. 활용 시간이 좀 짧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헬기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상 진화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들이 필요할 텐데 실제로 그 산불 진화를 위해서 산림청이 어떤 공중진화대 그리고 특수진화대, 산불 예방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계약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것도 계절성 근로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연속해서 그 고용을 원하는 청년층을 유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러네요. 농산어촌으로 갈수록 청년층을 구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있는 이 산불 진화에 관련된 인력들의 노후 그러니까 고령화 문제. 네. 그래서 평균 연령이 61세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70세 이상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개선이 필요하고 현실성 있게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쓰는 장비의 문제입니다. 네. 이분들의 안전과도 직결이 될 텐데 이분들이 쓰는 장비가 보통은 등짐 펌프, 갈고리 요 정도 그 방화복 정도 입고 가시는 거거든요. 네. 연기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너무 보니까 위험하겠는데요? 네. 예. 그래서 초기 진화 위해서는 뭐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한 것이 다 필요하겠지만 사실상으로는 이런 근무 여건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부터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산불 예방과 또 대응을 위해서 이제 시급하게 좀 개선해야 될 제도들 어떤 거가 좀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김현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그 기존 그 산불 진화 중심이 그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대응 복구에서 네. 이제는 예방 차원으로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과감한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예산 구조도 좀 개선을 해서 그 대응과 복구 위주로 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는 그 예산을 예방 차원에서 좀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서 산불이 난 다음에 그 복구하기보다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후위기 시대의 그 산불 대응의 핵심은 저는 이제 예방이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처벌 기준하고 이제 실화 문제, 그 과태료 문제를 얘기가 있었지만은 네. 저는 이 과태료 부분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그 3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만 원은 그렇게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현실화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각심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는 걸로 해야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겠군요. 네, 그렇게 좀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녹지 공무원들하고 이제 소방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 녹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건기 때는 이 산불이나 이 화재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네. 또 우기 때는 산사태 때문에 비상근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 공무원들 보면 거의 1년 중에 거의 많은 날을 비상근무로 사실은 그렇네요.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다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피로 누적이라든지 사기 저하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가 안 오면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때문에 집에 못 가고 네. 또 비가 안 와서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때문에 집에 못 가는 이런 녹지직 공무원들을 또 우리 소방 공무원들 이런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문제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그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성 교수님께서는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제도들 뭐가 있을까요? 우선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도를 좀 강화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법을 고친다, 바꾼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네. 운영 방식이나 구조를 좀 변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이렇게 대형 산불이 피해가 많을 때마다 이 산불에 대한 그 진화 책임 혹은 책임 기관이 누가 될 거냐라는 그 지휘 책임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거론을 하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다툼이 첨예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내부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 하면 어느 부처의 소관이든 간에 다 활용하고 싶은 것이 지역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논의의 중심을 좀 지역으로 좀 옮기는 그런 구조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녹지직료 공무원이나 네. 소방직 공무원이나 다 지역 안에서는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마치 이것이 조직 간의 이기주의처럼 비춰지는 것들도 좀 무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어느 기관에 갈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역 안에서 활용하고 싶어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그 119 특수구조대를 이제 경북소방본부에 그냥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 산불에도 투입을 해서 좀 성과를 거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방이 됐든 뭐 산림청의 진화대가 됐든 이렇게 그 개별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됐든 그 지역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좀 충족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자체가 지금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산불 예산이 사실 국가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다 편성이 되고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기가 어려운 여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자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더욱더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의 어떤 조기 경보라든가 혹은 대응 인력들의 뭐 지역에서의 전문성 강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역이 예방 혹은 예측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정도를 공급해주는 기능들을 강화시키고 지역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어떤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협력 구조를 좀 변화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 지역이 좀 주도를 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또 빠르게 또 진화하기 위해서는 그 임도, 이제 임산 도로를 줄여서 임도라고 하는데 임도가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자료는 아마 이제 산림청에서 예, 제시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네. 보통 산림청에서 기준 삼는 내용이 이제 1헥타 면적당 그 임도가 몇 미터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 4미터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일본의 경우에는 24미터다, 독일의 경우에는 50미터가 넘는다 이렇게 하는 기준들을 가져오는데 네. 사실은 이 경우에 이 통계라는 것이 국가 간 통계 비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점들이 기준이 살짝씩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보는 기준을 뭘로 놨느냐에 따라서 이 그 미터 기준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으냐 적으냐라는 것을 뭐 외국과 비교해서 어떻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질적으로 임도라는 게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임산물을 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림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산불이 나다 보니까 활용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임도가 있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 좋다든가 아니면 뭐 아니라던가 하는 것은 이제 그 단적으로 놓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깊은 산 속으로 뭐 그 소방 자원을 끌고 간다든지 인력이 진입할 때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그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주부를 잡은 다음에 뒷부를 정리한다든가 하는 것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이제 임도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 임도가 산불 진압에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산림을 좀 건조하게 만들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지적하는 그 환경 계통의 연구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단순하게 그 산불이 많이 발생하니까 임도를 더 만들자. 많이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불을 위해서 만약에 임도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 목적에 맞게 조금 그 변형시킬 필요는 있겠다. 지금 폭이 너무 좁다든지 경사가 너무 심한 곳들은 활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곳의 임도는 사실은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늘린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고 고위험 중심으로 해서 임도를 산불 대응에 적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감시 체계를 넣는다든가 해서 조금 똑똑한 임도로 만들어줄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또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정책 이런 것들도 산불과 좀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 계속 그 연관성을 지금 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기후위기 시대에 그 탄소 중립과 산불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죠. 네. 그럼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이 나게 되면 많은 그 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쵸. 그래서 온실가스 농도가 짙어지면 그만큼 위험해지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탄소 흡수원, 이 습이라고 하는 이 탄소 흡수원이 산불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기후 변화를 이게 이제 가속화시킬 테고 또 그 기후 변화가 가속화돼서 그 건조한 날씨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또 산불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산불이 날 수 있는 아니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더 크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그 탄소 중립 정책과 산불은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EU 같은 데서는 그 산불 피해 그 복구 의무를 어디하고 연결시키냐면 산림 그 탄소 흡수원 회복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강조를 시키고 연결을 시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산림 그 탄소 흡수원 보호를 그 산불 리스크 관리 그 예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유엔 산하의 IPCC에서는 그 산림 파괴 방지가 그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산불 관련 정책은 이 탄소 중립 정책과 반드시 연결이 돼서 같이 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산불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어떻게 또 이제 도움의 손길이 좀 닿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 산불이 나고 나면 이제 정말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을 몽땅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구 지원 제도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한 이제 구호 조치들을 취하는 과정에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구호 물자 지원, 그리고 주거시설에 대한 복구비, 그리고 임시주거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들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틀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생활을 복구할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이 있냐라는 것에서는 다소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2022년에 비슷하게 울진 삼척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임시주거시설이 좀 배치가 늦어지면서 이재민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잤다든가 혹은 그 임시주거 지원 못 되는 지역들에서는 마을회관이나 컨테이너나 혹은 농작업하는 공간과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례들도 사실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약자나 장애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그 생활 환경이 여기에 맞춰지지 못하는 구조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고령 인구가 많은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위생이나 안전 그리고 의료 관련된 문제들도 좀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이고 안타까움일 텐데요. 네. 이런 주거 제공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쉼터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이나 또는 생계가 단절되는 문제, 공동체가 와해되는 문제 이런 것들과도 좀 연결지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행정이 아무리 제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서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그 제도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여건이 매 재난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은 좀 그 심각하게 인식하고 좀 깊숙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산림 복구 정책도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추진이 돼야 될까요, 교수님? 그 장기적으로 산림을 이제 복구하면은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그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그 산림으로 설계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재설계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단순 조림보다는 그 탄소를 흡수하는 그 나무들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탄소 흡수 수종 중심으로 네. 그렇게 그 재설계가 되고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특히 그 뭐 튜일립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본 기억으로는 기존의 어떤 나무보다는 한 4배 이상 이렇게 탄소 흡수율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무들 위주로 좀 그런 것도 감안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거고, 네. 또 기후 적응형 수종을 선택을 해서 또 그렇게 해서 가뭄이라든지 또 뭐 그 병해충 뭐 이런 것을 잘 견디는 그런 수종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생태계 기반 복원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단일 수종의 복원을 좀 지향하고, 그 지금 이제 소나무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일 수종보다는 혼효림, 그러니까 화렵수와 침엽수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 네. 또 토종 생물종 중심으로 복원을 해서 이게 습도 있지만 습해 개념도 있지만 이게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개념을 넣어서 그 미생물이라든지 또 곤충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그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 관리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또 시민 단체 그래서 청년 일자리하고도 이렇게 연계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유가 국가지만 그 관리는 시민이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좀 공동 감시 시스템이 이제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 소각이라든지 또 그 입산
그 화기를 들고 입산하는 그런 네. 거를 차단하는 그런 것을 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인력과 그 장비의 확충인데요. 지금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임차 일기가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4대가 있는데요. 그 대형 헬기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세 대는 이제 소형이고. 네. 그래서 이 대형 헬기를 좀 숫자를 좀 늘려서 상시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고성능 그 진화차가 지방정부에는 아직 없는데 이런 고성능 진화차도 상시 그 배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산불을 전담할 수 있는 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네. 지금 이제 강원도에 그 산불 방지 센터가 건립돼 있는데 네. 이것을 각 시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걸 좀 검토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산불 특수 진화대를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라고 있는데 네. 이게 아까 평균 연령을 61세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63세 정도 됩니다. 한 62.8세 정도 되고 네, 네. 최고령자도 계세요. 81세. 아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재난에 많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좀 젊은 층으로 좀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장기적인 산림복구 정책을 필 때 네. 이러한 문제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 탄소 중립 정책과 연계해서 좀 복구 정책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산불을 단순히 이제 재해가 아니라 이제 기후 위기의 일부로 또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인식 전환이 왜 필요한지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아까도 그 사회재난, 사람에 의해서 그 입산자 실화라든지 불법 소각이라든지 해서 사회재난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이상고온, 또 가뭄, 또 강풍 이런 그 자연재난이 같이 중첩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산불은 저는 복합재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중첩된 그 복합재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그 산불을 좀 기후 이기적인 시각에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히 산불이 아니라 산불 이외에 어떤 기후 이기적인 측면 또 생태계 파괴적인 측면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돼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이유는 산불은 이제 기후 위기의 어떤 증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위기를 계속 가속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대응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대응 방식도 바뀌어서 산불 정책이 산불 정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정책과 연계돼서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과거의 그 소규모 산불이 아니다. 지금은 산불은 소규모 산불이 아니고 어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인식 전환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산불을 주제로 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 교수님. 네. 이게 산불이 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경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후의 위기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산불이 큰 피해를 남기는 사례들을 보니까 집도 사라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삶도 사라지고 기억도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시민들께서도 사실은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하지 않는 것 하나 하고 네.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노력하는 해야 되는 것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시자가 돼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현준 교수님. 그 산불은 이제 불인 동시에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자연이 우리 인간한테 보내는 어떤 그 경고 신호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을 예방하는 어떤 삶의 방식 그리고 인식의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그 산불 예방은 아주 훌륭한
그런 탄소 중립 실천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산불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요, 이 산불은 더 이상 이 뉴스 속의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또 우리가 숨 쉬는 공간, 또 다음 세대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